길고양이 급식소가 있는 이 아파트에선 3년째 토막난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목이 잘리고 아니면 뭐 내장이 파여 있고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있고, 그러니까 신체가 훼손되어 있거나 절단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새끼 고양이들이 한 4마리 정도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났고요. 일단 고양이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새끼 고양이한테 끔찍한 짓을 저지를 만큼 아무리 싫어해도 그러진 않잖아요, 모두가.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해놓은 거, 그 다음에 그거 꼬리를 보란 듯이 이 밥자리에 갖다 놓은 거. 네. 사체 일부를 급식소에 가져다 놓은 범인. 캣맘을 겨냥한 혐오 범죄와도 연관이 있는 듯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경고하는 것처럼도 들리고. 사건이 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CCTV가 없는 이곳 역시 범인 검거는 오리무중. 주민들의 공포심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길고양이 살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어떤 삶의 존엄성이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을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는 이런 이상 심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사체를 보이는 곳에 전시하는 범인의 행동에 주목했습니다. 급식소 앞에 고양이에게 밥 주지 마라, 고양이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고양이한테만 지향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나 그런 자신의 의사를 펼치는 과정에서 결국 하는 행위는 뭐예요? 고양이 살해라는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자꾸 하다 보면 무감각해지죠.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지 뭐 생명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죠. 범인은 분명 고양이 살해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듯했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인 염걸령 소장님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 개일 수도 있고 2마리 있는데. 장소적 특징이나 범행 수법에서 범인의 단서를 찾을 수 있진 않을까 궁금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특이한 점은 급식소의 위치였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 머리를 아니 여기 이 지금 주차장인 거죠, 여기가? 네. 왜 그런 이 위치를 알기는 쉽진 않아요. 저도 현장 오기 전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데다가 놨겠거니 했는데 요 위치를 특히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코스인데 이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이 머리를 갖다 놨다는 건 여기에 대해서 지리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곳 지리에 밟지 않다면 결코 알 수 없는 고양이 급식소의 위치. 범인은 인근 지역 거주자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계획 범죄로 봐야 될까요? 계획 범죄죠. 네. 일단 웬만하면 찍혀요. 절도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집털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찍히든 방범용 CCTV에 찍히든 전혀 안 나왔다는 거는 그 위치를 다 사전에 파악을 하고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양이 살해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건이 마포구에서만 열흘 간격으로 수차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마포구 인접 지역인 서대문구에서도 새끼 고양이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던 곳입니다. 골목 끝이 제가 밥 주는 곳이고 해서 이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바닥에 뭔가 까만색 물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검은색 비닐봉지인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밥을 챙겨주던 아이였거든요. 그리고 전날에도 와서 밥을 잘 먹고 갔고,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끔찍한 몰골로 죽어 있더라고요. 바닥에 널브러져서요. 그래서 어미와 함께 밥을 먹으러 왔던 아이였습니다. 다리가 남아 있는데 이게 핏자국이거든요. 근데 아직 잘 안. 네. 발견 당시 새끼 고양이는 끔찍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어 있었을 때 두 눈이 다 튀어나와 있는 상태였고 얼굴 한쪽이 심하게 부서져 있었고요. 강한 둔기에 맞은 듯 으깨진 머리. 혹시 로드킬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차가 멈추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로드킬이 일어나기 힘든 곳이라고 다들 얘기는 하세요. 이것이 만약 계획된 범죄라면 안전을 위협받는 건 고양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 사는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에요. 사람한테도 해코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네. 특히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일단 밥 줄 때 항상 긴장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사이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해코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체 배경 다 안 보이게, 그러니까 네. 일부분 이렇게 조금씩 맞아요. 어딘지 네. 알아볼 수 없게. 네, 맞아요. 장소를 특정하면 안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특정하면은 되게, 잘못되더라고요. 잘못된 경우 너무 많아갖고 사실 얼굴에 난 동물 학대범 뭐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고. 언제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 고양이를 살해한 학대범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동일범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반경 10km 이내의 거리에서 두세 건이 연타로 터졌다면 이건 한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보통 그 동물이 밉잖아요. 미우면 독약을 탄, 즉 독극물이나 먹으면 즉사할 수 있는 약들을 타갖고 이렇게 음식같이 이렇게 던져놓는 요거에서 끝나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나 이런데 시신을 훼손해서 널브러 놨다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동물이 미운 수준이 아니라 그 윗단계로 연구를 많이 하는 단계로 범죄자화로 이게 돌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일반인이. 이런 그러니까 절단면이 이렇게 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피해 동물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에 훼손한 이런 흔적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미 사망한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잔혹행위를 계속 이어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 지금 이 공격에 대한 자극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는 반복될수록 잔인해집니다. 무엇보다 강력 범죄자와 연쇄살인범들의 상당수가 동물 학대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호순이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 한 2년, 3년 사이에 8명을 살해했어요. 성폭행하고. 그 강호순이가 그런 얘기했어요. 검거된 다음에 내가 걔를 평상시에 하도 많이 잡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뭐 죽이는 거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사라지더라. 어느 순간 그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욕구가 이어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있는 그 연살인범들도 상당히 동물학대와 연결이 돼 있고요. 뭐 미국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연쇄살인마 유영철, 딸의 친구를 살해한 이영학. 그들 모두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고양이 살해는 결국 인간 범죄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는데요. 카페에서 기르던 고양이 자두를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저희가 뉴스에서 봤던 그 장면을 찍힌 CCTV인가요? 살해 상황이 그대로 녹화된 CCTV가 이거고요.
이게 없었으면 또 범인을 못 잡았을지 몰라요. 이게 지금 범행 당시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범인은 미리 준비해둔 세탁세제를 탄 사료와 물을 자두에게 먹이려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고양이를 이제 막 집어 던지고 난동을 부린 거죠.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노리고 화풀이용 공격을 하려고 노리고 계획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카페엔 자두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삼총사라 불리며 카페 손님들에게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아이들. 그중 자두는 애교가 많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항상 그러고 애들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 보면은 자주 생각나고. 항상 몸이 약해 병원 생활을 해야 했던 자두. 건강을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변을 당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그런 것들. 심리 치료까지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장님. 자두의 끔찍한 죽음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지만 처벌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동물학대 죄는 약하잖아요. 아무리 잔인하게 죽여도 실형을 못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가해자 처벌이 힘들어지자 사장님은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자만 22만 명이 넘었는데요. 결국 가해자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국내 최초 판례가 됐습니다. 그러나 죄명은 동물학대가 아닌 재물손괴죄. 동물학대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어쩔 수 없이 재물손괴죄를 적용시켰다는데요. 동물학대의 솜방망이 처벌은 생명 존중의 부재 상황을 만듭니다. 민법 98조에도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짓고 있어 이것부터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상하는 것은 동물 학대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 대응이 없으면 주인 있는 건 재물손괴로 처벌된다는 걸 이제 안단 말이에요. 어차피 실형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동물을 대상으로 그냥 여기는 뭐 지나가던 그냥 돌 발로 찬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보니까 법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두 사건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동물과 생명에 대해 무관심했는지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이 자두 사건에서 6개월이 나왔다는 거를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게 재물손괴에 대한 형량인 줄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고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코 그 고양이의 생명권을 인간이 소유할 수도 없고 조정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동물학대는 범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동물학대. 현재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동물학대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조금 더 형량이 좀 올라가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재판 과정에서 실형을 줘야 돼요. 미국에서 동물학대 관련돼 가지고 FBI가 개입을 합니다. 결국 동물학대로 시작된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강력한 공격을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FBI가 개입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요. 개 7마리를 죽인 사람이 징역 28년 받기도 해요. 해외에선 강력범죄만큼이나 동물학대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대부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시지가 왔죠. 페이스북으로. 머리에 못 박힌 고양이가 활보를 해요. 정말 못이 박혀있네. 그날부로 저희가 한 달 동안 모시를 구조를 시작했죠. 머리에 못이 박힌 채 도망을 다니고 있는 길고양이. 분명 사람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노금숙 씨는 최초의 제보자였습니다. 여기 목을 뭘로 이렇게 지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속 살이 다 들어 보일 정도로 여기 목을. 그때는 누가 사람이 했구나. 지들끼리 싸워서는 그런 상처는 안 나요. 상처가 아주 컸거든. 조금 있으니까는 애가 눈이 빠졌어요. 눈이 한쪽이. 그래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 상처 입은 몸으로 매일 찾아왔다는 고양이.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학대를 당한 수위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박힌 것 같아.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근데 눈이 나쁘니까 볼 수가 있어야지 뭔가. 그래가지고 돋보기를 이렇게 끼고 보니까 뭐 쇠사슬같이 뭐 화살같이 뭐가 박힌 거예요. 머리에 날카로운 물체가 박힌 채 아주머니를 찾아온 녀석. 구조가 절실해 보였지만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는 탓에 도움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길고양이 보호소를 운영 중인 차은영 대표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영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진짜 안 다닌 데가 여기 동네 구석구석 안 다닌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했죠. 제가 양쪽 발톱이 다 빠질 정도였으니까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더 꽁꽁 숨어버린 탓에 구조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50여일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고양이는 구조됐습니다. 상처는 골마 있었고 건강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는 고양이. 머리에 박혀있던 날카로운 물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 못으로 이제 알고 구조가 진행이 됐는데 막상 이 아이를 구조해 놓고 이제 틀 안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못이라고 하기에는 형태가 좀 달랐습니다. 삼각형의 날개가 있는 날카로운 도구. 그것은 놀랍게도 화살촉이었습니다. 화살이 밑에 쪽에서 쏜 것 같아요. 밑에 쪽에서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담장 위에 있는 아이를 밑에서 조준해서 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로와, 엄마 새끼들. 다행히 생명을 구한 고양이.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길고양이와 유기고양이 보호소를 운영 중인 차은영 대표가 지금까지 돌보고 있다는데요. 못이라는 이름도 지어줬다고 합니다. 1대1 케어라고 하거든요. 1대1 케어 한 달이면 다 솔직히 사람한테 기대려고 오거든요. 얘는 안 해요. 그동안 모씨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차은영 대표. 학대의 상처가 깊은 모씨는 건강은 회복했지만 좀처럼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냥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후수적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얘는 그냥 머리를 그냥 딱 그냥 그대로 얼음 해버려요. 모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책상 밑에 숨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 두려움을 떨쳐내기엔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지 길고양이란 이유만으로 당하게 되는 무자비한 학대. 이곳 보호소에 있는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중성화 수술 시키는 김에 눈 한번 보자. 그래서 이 아이는 봤는데 눈 쇠구슬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눈이 실명이 돼서 염증이 생겼던 거예요. 새총 그거라. 누군가 악의적으로 쏜 새총에 맞았습니다. 새총? 노란 우리 티라가 제일 나이는 제일 많은 친구인데, 우리 티라는 왜 이제 어떤 이제 일용직 하시는 아저씨가 머리를 밟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된 후 생존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양 귀가 다 잘려져 있었고, 얼굴이 함몰이 되어 있었고, 몸은 지져 있었고, 아이가 정말 뼈밖에 없는 친구였고. 살기 위해 끝까지 사투를 벌였던 새끼 고양이 만두. 그러나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고 있을까요? 학대당한 고양이를 구조할 때마다 차 대표는 박탈감을 느낍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해자 처벌 때문인데요. 정말 용기 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아이는 범인 못 잡아요. 막 그렇게 했을 때 좌절했던 건 저도 그랬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서가지고 누가 이랬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모시 사건만큼은 달랐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 믿고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잡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진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녀를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은 군산경찰서 진흥팀 팀장인 노승섭 경감이었습니다.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그에게 모시 사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잔인한 방법에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변 경찰관들이나 아는 지인분들께서 이걸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범인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졌던 노 팀장은 먼저 가해자가 범인을 저지른 장소가 어딘지 탐문수색 범위를 좁혀나가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가 많이 출몰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그래서 이 동네를 중점으로 저희가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역동물인 고양이의 특성상 1km 내 반경에서 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노 경감은 의심되는 지역의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화살을 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다음 수사 단계를 밟아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모 씨의 머리에서 발견된 화살촉과 동일한 물품이 판매되는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화살촉을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그게 중국산입니다. 거기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해서 구매자들 목록을 받았고요. 거기에 이제 용의자,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구입한 것으로 확인을 해서 거길 또 한 번 저희가 또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확실한 물증을 들이대자 가해자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과연 범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피의자의 성격은 예상과 달리 온화했습니다. 여느 일반인과 못지않게 평범한 인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외관, 그다음에 성격, 말투 이건 정상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범인을 안다는 지인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학창 시절에 굉장히 얌전한 친구였어요.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이렇게 뭐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이렇게 그런 사건하고 이렇게 거리가는 먼 친구인데 저도 왜 그랬는가 이렇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범인은 예상과 달리 이웃들에게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속임수일까요? 아니면 이중인격자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많은 연쇄범죄자들, 성범죄자, 살인범죄자를 만나봤지만 사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지역 내에 들어가면 굉장히 온순하고 조용하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다. 친절하게 인사도 잘하고 집 주변 정리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으면 첫 번째는 자기 혼자 있거나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는 굉장히 격한 감정을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조용하고 폭력성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한 자기 제시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떤 사회적인 관계,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실패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자꾸 내재화시켜서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이런 경우들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잔혹한 동물 학대를 막는 건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경찰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동물학대가 결국은 사람을 지향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도 주요 범죄다. FBI에서 그렇게 주요 범죄로 취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해줘야지 그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종로의 낙산공원엔 길고양이들이 산책 나온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도 고양이도 적대감이 없습니다.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오영주 씨는 6년째 길고양이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들에겐 밥 잘 주는 예쁜 아빠입니다. 레야. 달래. 달래야라고 이름을 부르자 알아듣는 듯 다가오는 길고양이. 가자. 식사 시간이면 때 맞춰 나와 얌전히 밥과 간식을 먹습니다. 예, 진달래라고 원래 진이랑 달래 둘이 형제 진달래 꽃 피웠을 때 태어나가지고 제가 진이랑 달래라고 붙였는데 진이는 지금 없어졌고 얘만 남아있어요. 이렇게 매일 식사를 챙겨주면 길고양이 수가 더 늘어나진 않을까 걱정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들어오면 계속 생기는지 아는데 일정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일정 그 숫자가 차면 다른 애들도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는 서열 때문에 밀리게 돼 있어요. 잘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개체수가 조절이 되죠. 오영주 씨도 고양이를 입양해 키우기 전까지엔 길고양이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는데요. 병들고 굶는 아이들이 안타까워 돌보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얘는 로종이라고 그래가지고 TNR 된 상태로 있었어요. 여기 원래. 그래가지고 18년인가 없어졌다가 11개월 만에 다시 왔는데 탈진해서 왔어요. 헤매다 거의 1년 가까이 다 채우고 왔는데 이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이 자리에. 이곳 고양이들의 대부분은 중성화 수술을 마쳤습니다. 얘는 이게 TNR 한 표식이에요. 예, 왼쪽 귀 1cm 정도 커팅하는 게 TNR, 중성화 수술 마쳤다는 고양이 개체수라는. 근데 이게 자를 때 이렇게 접고 자르면 이렇게 V자가 되는 거죠. 거친 거리 생활을 하는 고양이들은 몸이 허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검은 고양이는 어딘지 씹는 게 불편해 보입니다. 아파서 그래요. 지금 터는 게 이가 아파갖고 침이 굳은 거예요. 염증 때문에 고름이 자꾸 나오니까. 캣만두 사이에서는 천형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이 내린 벌이라 가지고 분해염 걸리면 결국에는 아파서 못 먹고 굶어 죽어요. 최근 정부에선 길고양이 급식소를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상당하고 쓰레기뿐만 아니라 영역 싸움이 줄어들어요. 안정적인 밥자리나 꾸준하게 공급되는 밥자리를 애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그거 갖고 피 튀게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급식소라는 게 필요한 게 단지 배고프니까 밥 준다라는 일차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도시화를 통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길고양이들. 인간과 고양이가 슬기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지야, 여기 있네. 퇴근길에 아이들 저녁 식사를 챙겨주는 오영주 씨. 사실 고양이들은 인간의 도움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고양이가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사람에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난달 국민청원 10만 명을 기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재래시장에서 벌어진 고양이 학대 사건입니다. 영상 속 고양이는 올무에 목이 묶인 채 길바닥으로 끌려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상인은 기진맥진해진 고양이를 상자에 담아 발로 밟은 후 인근 개천에 버렸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견이 속출했는데요. 하지만 상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인들이 이 영상 이전에 뭐 빗자루로 내쫓으려는 어떤 행위를 했던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묶어서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 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런 것들이 주된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 고양이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는 상인의 의도나 뭐 전후 상황을 떠나서 그 자체로 폭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선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국민청원도 10만 명이 넘은 상황이에요. 이 사건이 제대로 조사가 되어서 동물학대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고발장을 작성을 했고 동물권 카라 이름으로 오늘 고발장을 해당 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선 학대의 의도성을 놓고 여러 가지 시선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동물학대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겁니다. 사건 후 시장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공부 이런 거. 요 매장이고요. 여기서 이제 묶여서 끌려 나온 바닥 부위가 여기. 네네네. 상자에 담긴 채로 여기 박스채 버려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길고양이는 상자 안에서 나와 높이 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고 구조되었는데요. 사건 후 상인회에선 곧바로 동물학대에 대한 안내 현수막을 걸고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가해 상인의 입장은 어떨까요? 관련해서 사장님 입장 좀 들어볼 수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 경찰 조사 중이니까요. 그런 걸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전혀 경찰 조사 중에 제가 하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전체 상인들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찬반은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99%가 이 고양이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봐요. 동물에 대한 거는 너무 상식이 없었다. 그래서 또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아주 잘못됐고 또 그런 일도 없었고. 상인회는 앞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도 마련하고 동물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는 생명 감수성이 높아질 때 세상도 밝아질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존중, 그 다음에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라는 인식,
이런 것 등등을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지금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는 이 동물 학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때가 됐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동물 학대가 발생한다면 우린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사회적 약자를 향한 분노 범죄, 우린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